자,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일반적인 모양으로서 지금 세율을, 지금 취득세 세율을 대충 봤는데요. 취득세 세율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세율로서 뭘 봤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 증, 보, 상, 분. 그래가지고 여기에 취득세분이 있고요. 요걸 뭐라 그래요? 중과 기준세율이란 말 썼습니다. 기준세율이 있고 더하기 옛날에 등록세분을 더해서 이게 취득세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취득세분은 전부 다 2%, 2% 다 똑같죠, 그죠? 더하기 뭐라냐면은 유상승계 취득은 1000분의 20, 그 다음에 15, 8, 3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왜 기억하는 거는 요렇게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유중보상분 20, 15, 8, 8, 3 요렇게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기억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거하고 더하면 1000분의 40 이렇게 나오겠죠? 더하면 1000분의 20으로 퍼센트 말고 20으로 하죠. 20, 1000분의 35, 1000분의 28, 23 이렇게 됩니다. 증세세율이. 자, 그래서 우리 기억을 유증보상분 20, 15, 8, 8, 3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기본 모양이. 자, 이게 일반적인 세율 문제였고 이제 특례세율입니다. 특례세율. 자, 특례세율인데요. 요건 어떤 구조냐면은 옛날에 구취득세가 있었고 더하기 구등록세를 더해서 지금의 취득세에 대한 표준세율이 나오는데 지금 구취득세는 비과세이고 비과세란 말은 뭡니까? 과세 안 한다는 얘기죠. 구등록세는 과세하고 그럼 세율이 요거는 없고 요게 2%만 과세하는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 세율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합계로 2% 그렇게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요건 취득세 비과세 문제예요. 그리고 등록세는 아무 얘기도 안 해도 돼요. 과세하니까. 오로지 옛날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하나의 표준세율로 합쳐지다 보니까 요 비과세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세율을 2%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표현은 비과세라고 못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라 지금 우리 설명은 취득세 비과세로 하겠습니다. 자, 설명은 뭐로 한다고요? 설명은 취득세 비과세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자, 내용을 보면은 그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자, 형식적인 취득에 대한 세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비과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뭐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비과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 환매 등기입니다. 환매 거래인데 환매 거래. 자, 환매라는 것은 사실은 환매수를 얘기합니다. 환매수. 물건을 팔았다가 다시 또 사주는 거래를 환매 거래라고 그래요. 그럼 일종의 이 환매 거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명의가 왔다 갔다 합니다. A가 B에게 1번 명의를 넘겨줬다가 나중에 그 뭐가 끝나면 다시 또 명의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럼 여기는 등기를 어떻게 되냐면 환매 등기를 해야 돼요. 환매 등기. 자, 이 포인트는 환매 등기입니다. 플러스 여기는 환매 등기를 해야 돼요. 자, 등기를 해놓게 되면 이 물건은 실제로 명의의 이전이 아니고 나중에 이거 찾아오겠다는 얘기죠. 일종의 담보거래 처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양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자, 원래 얘기가 이 처음에 갈 때 이것도죠. A가 B한테 넘길 때는 이게 취득이 아니고, 그죠? 돌아올 때 이것도 취득이 아니에요. 쌍방이. 근데 이게 예를 들어 환매 등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환매수를 안 한다 그러면 이 명의가 넘어갔다가 안 돌아오죠. 이때는 B의 취득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자면 환매 등기 후 환매수입니다. 환매수. 이때는 매도할 때 하고 매수 시
쌍방이 전부 다 요거는 비과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비과세란 말을 썼는데 옛날 취득세 비과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념 자체가. 자, 환매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상속입니다. 자, 원래 상속시는 원칙이 과세예요. 원칙은 과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가를 갖다 일반적으로 상속하면 상속은 과세를 하는데요. 여기서 예외적으로 비과세하는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비과세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 비과세가 첫 번째가 뭐냐면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으면 이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자격농지인데요. 취득세 감면농지라고 그래요. 취득세를 감면받는 농지를 상속받으면 이것은 특별히 과세하지 않겠다. 그러면 요거 외에 나머지에 상속받은 물건은 과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거, 상속에 대한 부분이 과세된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두 가지만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시골에서 상속받는 물건들 보면 취득세를 안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집을 한 채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물려받고 뭘 물려받냐? 농지를 물려받죠. 그죠? 이 감면농지 조건이 뭐냐면 자격농지입니다. 자격농지. 그리고 예전에는 대부분 자녀가 부모라든가 조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집과 농지를 물려받아가지고 농사를 짓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사람은 상속인은 뭐가 돼야 되냐면 상속인은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을 해야 돼요. 직접 경작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경우는 실제로 이 상속인이 옛날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면서 농사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사람 거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이 농사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노래 보면 부모님 모시고 같이 농사 짓던 사람이죠. 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의 합병. 자, 세 번째는 합병하는 경우인데 지금 법인이 있는데요. A라는 회사와 A라는 법인과 B라는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는데 A 법인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B 법인은 건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각자 가지고 있어요.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를 합쳐서 법인끼리 합치는 거를 합병이라고 합니다. 합병을 해가지고 C라는 법인을 만들었어요. 자, 지금 A와 A 플러스 B 입장에서 보자면 늘어난 물건이 없어요. 그죠? 토지 건축물 그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증가된 것은 없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취득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A와 B가 명의가 어떻게 명의가 C로 바뀌었죠. 취득은 아닌데 뭐는 되냐면요. 등기는 해당됩니다. 따라서 등록세는 과세라고, 등록세부는 과세라고, 취득세부는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시는 실제로 늘어난 물건은 없다.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겠다. 취득세부는 다만 명의가 바뀐 것은 등록세부는 과세를 하겠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합병시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합병 후에 중과세 물건이 되면 중과세 시는 이때까지 비과세 주지는 않아요. 이때는 과세를 합니다. 중과세 할 경우 이때는 세액이 늘어나죠. 이거는 과세합니다. 합병 시. 자, 네 번째는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분할. 공유물의 분할 또는 공유권의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의 취득의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자, 이것들 보면은 실제로 모양은 왔다 갔다 해서 취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을 따져보면 거래가 아닌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분할은 지분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A가 2분의 1 가지고 있고 B가 2분의 1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소위 말하는 공유죠. 이렇게 지분별로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을 어떻게 가지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지 또는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권리와 의무를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금도 절반씩 부담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지분별로 가지고 있다가 요거를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지분을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A가 갖고 요거를 B가 갖기로 했다. 그럼 요거는 100-1번지로 바뀌었어요. 요거는 100-2번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실제로 절대적인 가격의 변화는 없죠. 그래서 요거를 취득으로 안 본다 이런 뜻입니다. 공유분의 분할은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차피 절반 갖고 있는 건 다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의 변화가 없으면 이것도 취득을 안 봐줍니다. 그 다음에 지분이 예를 들어서 A, B, C, D가 각각 4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A하고 B 이렇게 잘라가지고 C와 D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지분이 A는 2분의 1씩 나눠지겠네요. C도 2분의 1씩, D도 2분의 1씩. 자, 요거는 당연히 절대 지분이 변화가 없죠. 그죠? 4분의 1씩이니까. 다시 또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해서 A, B 이거 잘라가지고 C, D 이렇게 잘랐습니다. 요것도 역시 과세 안 해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지분을 여러 번 잘라도 절대적인 지분의 차이가 없으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과세 안 하는 모양인데, 자, 이렇게 자르면서 어떻게 잘랐냐면요. 아무 얘기 없으면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A가 이렇게 갖고 B가 이렇게 가졌어요. 그러면 요만큼이, 자, A한테는 지분이 늘어났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B한테는 지분이 줄었습니다. 요 부분만큼은 A는 취득이 돼요. 그죠? 원래는 반반씩 가져야 되는데, 더 받아왔잖아요. 더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취득이 되고 B는 양도나 또는 증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분이 증가된 자의 증가된 분은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로치고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초과하는 부분은 세금을 부담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5번 이전입니다. 이전. 자, 이전. 자, 이전하면 이건 실제로 취득의 모양이 아니죠. 왔다 갔다 옮긴 것이기 때문에 이전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이전한 다음에 가액이 늘어나면 그 초과액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시는 딱 한 가지 주의하시면 돼요. 초과액만 과세한다. 이렇게. 그래서 변경액은 변경분은 요거는 분할은 변경분은 취득으로 본다. 늘어난 자에게 증가자에게 그죠? 증가한 자에게. 자, 6번. 자, 이거는 이혼시 얘기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자, 이혼시의 재산분할로 받는 것은 이것은 취득이 아니다. 이거는 뭘로 보냐면요. 이거를 공유물의 분할로 봐요. 공유물의 분할로 봅니다. 자, 또 요거는 좀 묶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혼할 때 지금 전부 다 A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는데 B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명의를 다 가지고 있는 A가 너한테는 돈을 못 주겠다. 너 그냥 몸만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안에는 B의 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명의는 다 누구로 되어 있어요? A로 되어 있지요. A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몫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는 것, 내 걸 찾아가는 것, 이게 재산 분할이라고 그래요. 재산 분할. 재산 분할. 그래서 원래 대부분 이혼할 때는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재산 분할 과정입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과정이에요. 그러면 명의가 누구건 간에 이것은 내 거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재산 분할이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중에서요, 지금 A 명인데, 그죠?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걸 뭘로 가져가냐면은 재산 분할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취득이 아니냐? 받는 상대방 배우자한테 취득이 아니죠. 근데 이 중에 이만큼을 잘라가지고요,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뭘로 받았냐면요, 위자료로 받았습니다. 위자료로 받으면 위자료로 받은 것은 A 거를 B한테 주는 거예요. 원래 이건 손해배상 조건이라고 본다면 A 거에서 넘겨주는 거, 이거는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취득에 해당이 돼요. 누구한테? 당연히 B한테죠. B한테. B가 받으니까, 배우자가. 그래서 여러분, 이혼 얘기가 나오면 두 가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재산 분할로 받는 것은 취득이 아니지만 내 걸 찾아가는 거니까, 위자료로 받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 거를 내가 받아가는 거야. 그거를 취득으로 봅니다. 그러면 A한테는 양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요, 나중에 양도세를 신고해야 돼. 양도세. 위자료를 주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보자면 부동산 세율 1번, 유증보상분 20, 15, 88, 3. 그 다음에 여기에 농지는 10, 비영리 사업자는 8, 그죠? 8. 그 다음에 여기 상속은 농지의 경우에 3 이렇게 됩니다. 같이 묶어서 보시고. 두 번째 세율이 뭐였습니까? 세율이 표준세율 빼기 2%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 시 요거는 일종의 형식적인 취득에 대한 비과세, 뭐에 대한, 옛날에 부취득세에 대한 비과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례세율, 이게 2번입니다. 밑에 있는 옆에 2번. 자, 이제 3번은 뭐냐면요, 3번은 구취득세가 있고 구등록세가 있는데, 지금 세율을 뭘 적용하냐면은 중과기준세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2% 세율 적용하고 여긴 과세를 안 해요. 방법이.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경우는 세율을 몇 프로 적용하냐면요, 2%의 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등록세분을 과세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지금 2%만 부과하겠다는 얘기는 여기에 사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한 네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크게 보자면 세 가지만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 적용하는 사유가 지금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간주 취득 시예요. 간주 취득 시 경우입니다. 이게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1번입니다. 첫 번째 1번이요. 1번에 보면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의 중과가 되죠. 개수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선박 또는 이게 종류 변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3번. 과점주주.
자, 간주취득은 개수 같은 경우는 또는 종류변경 시 이 경우는 뭘로 하냐면요. 과세표준을 요거를 증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증가한 가액. 지금 개수로 인해서 금액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차량이나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고 토지 지목 변경을 하면 가액이 늘어나죠. 그 취득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과점주의 경우는 이거는 주식가액이 됩니다. 주식가액에다가 주식 비율 곱하기 주식에 대한 그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요. 취득은 해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등록세를 부과할 이유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이미 과세를 했거나 그죠? 과세를 했거나 또는 취득으로 등록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애당초에 기본적으로 취득세만 과세를 해요. 취득세분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2% 세율만 적용합니다. 간주취득 시.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크게 덮여보자면, 옛날에 그 등록세를 비과세했던 규정이에요. 과세를 안 하는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규정에 보시면은 7번 하고요. 그 다음에 8번 하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이 세 가지는 옛날에 등록세를 과세를 안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축물이에요, 구축물. 원래 건축물 등기라기 때문에 구축물 부분은 따로 과세를 안 했거든요. 레저 시설이라든가 저장 시설 같은 것들은 이것들은 특별히 등록세에서 과세를 안 했습니다. 자, 8번은 묘지입니다. 묘지. 정식적인 목적이죠. 묘지에 대해서는 저희 등록세를 과세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임시응행장인데요. 임시형 건축물. 자, 임시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게 1년 이하를 얘기를 해요. 1년 이하를 존재하는 물건은 이거는 원래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존재기간이 1년 이상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이하에 존재하는 물건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옛날에 등록세 비과세 규정이에요. 이런 것들은 등록세 부분을 과세하지 않겠다. 취득세 부분만 과세하겠다. 자, 세 번째는 기타 부분입니다. 기타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보자면 여기에 시설 대여 물건, 이 대여 물건을 보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 5번이 있겠네요.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이네. 10번. 동그라미 10번. 자, 동그라미 10번. 자, 이 시설 대여 물건은 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자면 어차피 시설 대여업자 물건인데요.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을 할 때 나중에 어차피 이 물건은 누구로 등록한다고 대부분이 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하죠. 그러니까 그 과세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한테만 과세냐면은 여기는 취득세분만 과세를 합니다. 이중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용자한테 등록세를 물리고 나머지 취득세 부분 세율은 취득분 2%를 이 시설 대여 관련 물건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4번 한번 보실까요?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물건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 자, 이 물건의 원래는 소유자가 외국에 있습니다. 외국에 있고 수입해 들어오면 아마도 대부분 등록을 이용자에게 등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취득자에게는 취득세분을 물리고 이용자한테는 등록면허세를 물리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도 마찬가지죠. 시설 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을 취득할 경우는 이것도 역시 그 사업자는 취득세를 물리고 이용자는 등록면허세를 물리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10번. 자, 지금 시설을 대여해 줬다가 나중 되면 그 기간이 리스 기간이 끝나면 이 물건을 취득하죠. 그 취득할 때에는 그 이용자가 리스 시설업자로부터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미 옛날에 등록은 돼 끝났죠. 그러니까 취득세분만 물리겠다는 얘기예요. 취득세분만 물리겠다. 10번. 자, 이제 나머지가 있는데 지금 나머지가 뭐가 있냐면 6번이 남았네. 6번. 자, 기타 6번입니다. 6번이 뭐냐면 이거는 지입 차량입니다. 지입 차량.
지입차량은 기본적으로 지입차량은 지금 등록은 누구한테 하냐면요. 운수업체가 해요. 운수업체가 하고 실제 사실상 소유자는 일반 타인입니다. 타인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취득한 증빙으로서 입증하면 이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냐면요. 이 타인이 이게 납세 의무자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중장비 같은 경우 운수업을 운영할 때 그 운수업체한테 등록을 해놔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등록면허세는 이미 등록세 세금이 부담이 됐죠. 그죠? 근데 이거를 취득세에서는 누구 거로 보냐면 취득세에서는 이 물건에 실제로 지출한 자, 소위 이 물건의 취득자죠. 중장비 같은 경우는 차주에게 실제 차주. 이 차주가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해요. 그리고 이 차주, 예를 들어 B라고 하죠. B. 운수업체를 A라고 하고요. 그럼 명의는 A라는 업체인데 실제 그 소유자는 요 지급한 자인 차주가 됩니다. 그 취득세도 요 차주가 내요. 취득세를. 그런 다음에 그 관련돼 가지고요. 이 부분은 이미 옛날에 등록세를 냈죠. 그죠? 그럼 취득할 때는 등록세는 운수업체로 하고 그러면 이거를 차주가 또 등록세를 또 내면 이중과세가 돼버리죠. 차주한테는 그냥 취득세만 물리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요것들은 과세 표준 얘기도 되지만은 나중에 납세 의무자 얘기도 돼요. 납세 의무자. 즉, 명의가 운수업체로 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물건을 실제로 지불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주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그러면 이제 요 차주한테 대한 과세 문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지입 차주라 그래요. 그럼 지입 차주는 실제 돈을 냈음이 분명하면 납세 의무자가 누구라고요? 지입 차주죠. 명의에 불구하고. 그 납세 의무자 얘기고. 과세 표준으로 오면 등록세는 운수업체에서 냈죠. 그러니까 요 소유자는, 취득자는 그냥 취득세분만 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것이 지입 차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 남았네요. 11번. 자, 건축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건축시죠. 등록면허세법에 따라서 소유권의 보존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먼저 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면서 등록면허세를 먼저 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취득세가 도래하면 이 물건은 어차피 취득세를 미리 냈죠. 그죠? 요거는 이제 11번인데 자, 11번은 뭐냐면 이미 등록 면허세를 먼저 냈어요. 선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취득세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취득세 중에서요. 어차피 등록면허세분이 따로 구분이 먼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등록면허세분을 또 부과하는 게 아니라 등록분을 그냥 취득세분만 따로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이중과세가 안 되도록. 자,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세율 문제가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요 유증보상분 요거에 대한 문제를 주로 많이 물어봤어요. 요걸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 요 형식적인 취득에 대한 비과세 문제 요것들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자주 나왔는데 요 부분들이 이제 복잡하죠. 이게요. 굉장히 내용들이 복잡한데 일단은 현재로선 요런 게 있다 라는 정도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율에 대한 부분까지 쭉 봤는데 이제 납세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절차는 이제 납세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납세지 그러면은 일단 지방세는 납세지가 거의 동일해요. 동일한데 첫 번째 이제 부동산과 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물건의 소재지예요. 소재지 과세고 동산은
물건을 등록한 지역으로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등록 동산도 소재지를 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소재지를 하고 싶은데, 이 취득세 신고 기간이 60일이에요. 신고 기간이 취득 후 60일이다 보니까 이 물건이 신고 기간 내에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납세지를 소재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등록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등록지의 명칭이 아주 다양해서 다양을 뭐 서적항, 정치장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방세의 부동산의 납세지가 소재지라는 얘기는 지금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에 세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세수를 받는 납세지가 소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재지. 강남 땅까지 비싸죠. 가령 소재지가 아니고 소유자 주소지라고 한다면은 그 세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소유자가 대부분 뭐 성북동이나 한남동에 살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부동산은 소재지에서 부과한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아직 안 나왔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이거는 법인의 경우는요. 법인은 본점 소재지에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주소지에서 과세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 주소지에서 과세합니다. 자, 일단 뭐 약간 생소해도 이렇게 적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은 주소지는 종로구에 있어요. 종로구에 있는데 지금 물건을 어디 샀냐면요.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지방세 신고는 제주도에 합니다. 그렇죠? 취득세 신고는. 나중에 재산세 고지서도 역시 제주도에서 고지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종부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입니다. 개인. 그러면 종로세무서에서 나와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 서귀포 땅을 팔았습니다. 팔면은 양도세 신고를 어디다 합니까? 종로구의 종로세무서에다가 하죠. 국세 양도세는 주소지이기 때문에. 자, 이런 모양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인데 지금 징수 방법은요, 과세 방법이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과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 납부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부과제도. 자, 이 차이는 세금을 확정하는 자가, 세액의 확정자가 누구냐는 건데,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해요.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확정을 하고, 정부부과제도는 당연히 정부가 부과를 해요. 뭐 용어에 있으니까, 그죠? 그 납세 의무자가 확정하는 제도를 신고납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 확정하느냐? 확정 시기는 신고납부 신고할 때 확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순간 세금이 여러분 신고서에 적은 대로 확정이 돼버려요. 근데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는 결정시라는 말 써요. 여기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식인데, 자, 결정시라는 말 쓰고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자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가 있냐면은 법인세가 이런 게 있죠. 법인세, 그 다음에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자, 이런 것들은 뭐 국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는 취득세가 있겠네요. 취득세.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이 신고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근데 정부 부과하는 조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냥 잘 모르셔도 적어만 놓으세요. 일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 자, 요것들은 정부가 부과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정부가 부과를 해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고지하는 조세는 다 정부 부과제도예요.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 다음에 여러분 균등분 주민세라고 있죠. 균등분 주민세. 이러한 고지하는 조세는 전부 다
정부 무과제도라고 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신고납부가 취득세가 신고납부를 택하고 있죠. 그죠? 취득세가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자, 신고납부는 항상 신고 기한에 대한 문제가 걸립니다. 자, 항상 지금 취득세에 대한 신고 기간은 지금 취득일로부터, 그죠? 취득일로부터 신고 기간까지예요. 기본적으로 요게 신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신고 기간인데 기한이요. 기한까지. 자, 신고 기한은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일부터 60일까지입니다. 취득일부터 60일까지 60일째가 신고 기한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60일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60일. 자, 그런데 지금 신고 및 납부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60일간을 주고 있고 60일까지 신고를 이내까지 신고를 일단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상속시는 좀 달라요. 상속시. 자, 일반적으로 60일이에요. 60일. 취득한 날부터 60일까지 신고하게 되는데, 자, 상속은 뭐라고 되냐면은, 자, 상속 개시일 속한 달로부터, 상속 개시일 속하는 월 말로부터 6개월째까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은 원래 상속세 신고 기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속세 신고 기한이 6개월이 아니고 60일이 아니고요. 상속세는 개시일 월말로부터 6개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지금 보면 지금 5월 15일 날 상속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상속 개시라는 말을 써요. 자, 상속을 시작한 날을 상속 개시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상속 개시일은 기본적으로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종 선고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사망일이 되겠죠. 그죠? 상속 개시일로부터 뭐라고 되냐면, 자, 기산점은 언제? 기산점은요. 기산점은 상속 개시일부터요. 언제까지라는 게 기한이죠. 기한은 뭐라고 되냐면 상속 개시일 월말. 자, 월말이 언제냐면은 이게 바로 5월 15일이니까 5월 31일이 상속 개시 월말이죠. 상속 개시 속한 달 월말. 5월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러면 11월 31일까지네요. 그러면 기간은 5월 15일부터 6월 11월 31일까지입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6개월은 주어주는데 6개월째 월말까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를 어떤 달 발생한 달 말로부터 6개월 이렇게 그래요. 아니 다른 그 기간을 보면은 발생한 달 월말로부터 2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2달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6개월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상속세 신고 기간이에요. 상속세에 대한 신고 기간입니다. 근데 취득세는 며칠이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다 보니까 요 상속세 신고 기간 중간에 이미 기간이 다 경과가 돼 버려요.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재산의 순서는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해요. 상속세 내용이 확정이 돼야만 뭘 하냐면요, 나중에 취득세를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상속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갔는지 물건을 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상속세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내용이.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중에 내용이 확정되어야 취득세 신고를 하다 보니까 취득세가 60일을 고수하면은
요 상속세하고 규정하고 서로 상충돼 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요 상속세 기간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일단 상속 시에는 상속 개시 월말로부터 6개월까지가 기한입니다. 기한. 다만 이제 상속 시 외국에 주소를 두면, 외국 주소를 두면 이때는 개시 월말로부터 몇 개월이요? 9개월, 9월로 기간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까지 설명드렸고, 이제 그 전에 취득일 얘기를 좀 할게요. 취득일 얘기. 자, 취득일에 보면 일반적으로 보자면은 기본 모양은 취득한 날이죠. 취득한 날. 그죠? 취득한 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로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그럼 원래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대부분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허가를 먼저 받고 허가일 있는데요. 허가일을 받고 잔금을 받아요. 그러면 원래는 취득일자라는 게 대부분 잔금일자지요. 정감일자입니다. 그럼 잔금일자로부터 60일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럼 케이스 1번은요. 선 허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미리 받았습니다. 자, 허가일자가 5월 15일이고 잔금을 6월 1일 날 받았다 라고 한다면 6월 1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60일이죠. 이렇게 기산점이 잔금일자가 됩니다. 뭐 이런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허가를 두 번째 경우 뭐냐면은 허가를 나중에 받았어요. 자, 잔금일자는 6월 1일 같은데 허가를 언제 받았냐면은 9월 1일 날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신고를 해보 이거부터 60일 따져버리면 언제가 돼? 60일째가 되면은 6월 7월 말쯤 되겠네요. 7월 한 30일쯤 됩니다. 그럼 이미 9월 1일 날 허가 받기 전에 신고기한이 경과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허가를 못 받으면 잔금을 받건 안 받았건 거래가 확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은 받았는데 나중에 허가를 못 해주겠다는 결정이 나면 이 사람은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허가를 나중에 받는 경우에 문제는 선허가는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단 기산점을 잔금일자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나중에 받은 허가일로부터 뭘 따져야 돼요? 60일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올라가지 마시고 허가를 먼저 받으면 잔금 받은 날이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근데 돈은 받았는데 허가를 나중에 받으면 돈 받은 날짜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받아도 나중에 허가를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뭘로 하냐면은 허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은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얘기인데 이게 시험에서 자주 나와 이런 얘기가 허가를 받았느냐 허가를 미리 받았느냐 나중에 받았느냐 미리 받은 거는 문제가 안 된다. 나중에 받았을 때 그죠? 그때 기산점은 뭐로 된다? 토지거래 허가 일로부터 기산한다 하는 거. 자,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8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일단은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미리 취득세를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는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징수합수날까지로 해서 과세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취득세 신고기간이 60일입니다. 60일인데 60일 전에 등기를 먼저 하고자 한다면 굳이 60일째까지 갈 필요 없이 등기할 때는 미리 등록세 세금도 내고 취득세 세금도 내고 등기를 해라 이런 뜻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에 또는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련해 가지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일단
세금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3번은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원래 취득세가 도세입니다. 도세이고 특별시 광역시세에 해당하는데 지금 세금을 내러 경기도청으로 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관할은 도세지만 그 내용을 갖다 위임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시군이나 구가 돼요. 기초지자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군수에게 신고한다라는 말을 써요. 도지사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한다. 기초지자체에. 그 다음에 니은번은 뭐냐면 징수입니다. 징수. 돈을 내는데 관련해 가지고 도청에다 내는 게 아니고 시군 또는 시군의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군군은 그 수입 중에 상당 부분이 이렇게 위임 사업을 하고 상위단체인 광역지자체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징수교부금이란 말을 써요. 그 징수교부금을 통해서 세수를 많이 보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일단은 실질적인 과정은 다 누가 하냐면은 기초지자체가 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고 및 납부를. 자, 지금 예외적으로 보통징수라는 말을 쓰는데요. 요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여기 뭐라고 되냐면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은 보통징수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징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보통징수하는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신고시라고 봐야 돼. 무신고시. 자, 정부가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 하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 후에 차액을 고지하는 경우 이때가 보통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징수라는 거는 지방세법에서 얘기하기를 고지서를 교부해서 징수하는 거를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교부해서 징수하는 거를 보통징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원래 이제 용어 좀 한번 먼저 볼까요? 지방세 과세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납세 의무자 본인이 신고하는 신고 납부가 있고, 지금 우리가 바로 봤던 보통징수가 있고, 자, 또 하나는 특별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징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일단은 이거는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신고하는 것을 신고납부라고 하고요. 보통징수는 정부가 고지서를 교부해서 하는 방법을 보통징수라고 해요. 다만 주의할 것은 요건 지방세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세에는 보통징수란 말이 없어요. 지방세만 있는데 그 특별징수는 뭐냐? 이거는 원천징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소득이나 수입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이나 수입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 이걸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세는 원천징수라고 하고, 국세는 원천징수라는 말을 쓰고, 지방세는 특별징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일단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 보통징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정부가 고지서를 교부하는 방식을 택하면 그런 징수 방식을 보통징수라고 한다. 자, 그럼 취득세의 경우는요? 취득세의 경우는 지금 신고 납부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취득세의 경우는 신고를 안 했을 때 보통징수가 생기죠. 신고를 안 했을 때 보통징수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괄호 2번의 보통징수라는 제목보다 우리는 그냥 가산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산세로. 자, 그럼 참고로 가산금과 같이 한번 묶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산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배시 해당 세목에 더하는 것. 가산금은 고지된 세액을 미납 없이 덮으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가산세와 가산금
금이 붙죠. 다르죠. 자, 일단은 가산금은 고지시에만 붙어요. 고지시에만. 그래서 고지서가 안 나오면은 가산금은 안 붙습니다. 근데 가산세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신고 납부하는 조세를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워요. 신고 납부하는 조세는 가산세를 물린다. 이렇게요. 신고 납부하는 조세는 가산세를 물린다. 그 다음에 고지하는 세금은 가산금을 물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산세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가산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서 받는 신고불성시 가산세. 두 번째는 납부를 아니하여서 받는 납부불성시 가산세.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항상 중복으로 적용한다는 거. 자,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고와 납부불성실은 두 개를 동시에 적용합니다. 그럼 일단은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신고죠. 무신고시. 신고를 안 했다는 경우고, 두 번째는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과소신고시. 자, 이거는 아예 신고를 안 했죠. 그죠? 생짜로 빼버렸어요. 이거 신고를 했는데 좀 덜 신고한 겁니다. 모르고 또는 의도적으로. 그래서 무신고는 무신고한 세금이 나와요. 그죠? 무신고했을 때 세액. 무신고했을 때 세액 곱하기 20%입니다. 20%. 그 다음에 과소신고는 과소신고한 세액. 과소신고한 세액 곱하기 10%. 자, 일단 여러분들은 과소신고는 10%다 하는 거, 이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 메모장에 써놓으시고, 이거는 암기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두 개는 중복될 수 없어요. 중복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고를 아예 안 하거나 일부 신고했는데 일부 누락하거나 하죠. 두 개가 동시에 적힐 수는 없거든요. 자, 근데 여기 뭐가 붙냐면은 여기에 사기 부정한 사유로 하면은요, 부정한 사유로 하게 되면 이게 40%로 늘어나요. 그럼 이 사기 부정한 사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다운 계약서예요. 다운 계약서. 다운 계약서가 이게 사기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금액을 조정하는 것들이 해당돼요. 그래서 요 다운 계약서 걸리면 대부분의 신고부서 가산세가 40% 걸린다는 거,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근데 납부불성실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니까 미납부세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미납부세액 곱하기 10,000분의 3을 곱해줍니다. 요거는 일변이에요. 일변. 하루에 10,000분의 3이니까요. 이거를 곱하기 365이라면 이게 10.95%. 이게 약 11%에 나와요. 약 11%.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항상 뭐가 붙냐면은 곱하기 미납부 일수. 자, 이게 일변이죠. 일변.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일수가 항상 붙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요거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부담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가산세는요. 가산세 규정은 이게 공통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이해를 하면은 뒤에 나오는 어떤 지방세건 어떤 국세건 간에 요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똑같아요. 계산 방식이. 이제 앞으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세금 나오면 요거 중복으로 해가 중복적으로 설명을 또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은 두 개를 중복한다. 그 다음에 과소신고는 10%다. 자, 이 정도야.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과산세. 원래 지금 물건을 내가 취득을 했는데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팔아버리면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미등기 전매가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취득세도 안 내고 보유세도 안 내고 그 다음에 양도세도 안 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그 불량한 투기 거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발각이 되면 세율을 가산세율을 지금 이거 본 것처럼 20% 40%가 아니라 아예 그냥 80% 가산세를 물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사실상 취득한 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이건 일종의 뭐냐면 미등기 전매에 대한 불이익 또는 그래서 뭡니까? 그 징계입니다. 징계. 그러다 보니까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랬죠. 니은번. 요거는 이제 미등기에 대한 개념인데 A번은 뭐냐면 자, 미등기로 불이익을 보려면은요. 자체가 등기나 등록을 대상이 돼야 돼요. 대표적인 게 주식입니다. 주식 같은 물건은 등기나 등록의 의무가 전혀 없어요. 따라서 그것들은 등기나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자, A번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 물건은 당연히 미등기여도 80%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B번에 보면 징역 변경, 차량 기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이런 거 간주 취득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미 해당되는 등록 면허세에서 과세를 끝냈거나 하기 때문에 또는 등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굳이 등록세, 미등기에 개념을 따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취득세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간주 취득 경우인데 이런 것들은 소위 미등기의 불이익을 따로 따질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 역시 이것도 미등기의 그 80%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03번 면세점. 자,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금액은 무조건 뭐 암기사항할 수밖에 방법이 없네요. 메모장에 써놓으시고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과세 물건이 작으면 세금을 안 받아요. 이런 거를 소위 면세점이란 말을 씁니다. 면세점. 그래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 그런데 이 50만원을 쪼개가지고요. 한 번은 30만원, 한 번은 40만원, 한 번은 40만원 해가지고 30만원 해가지고 세 건을 3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기간은 1년 사이인데요. 요거는 2월 5일날, 이거는 5월 5일날, 요거는 11월 5일날 이렇게 취득을 했다. 그러면 건건이는 전부 다 50만원 이하예요. 그죠? 과세 못해요. 건건이 전부 다 50만원 이하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뒤로 묶어서 1년간을 합쳐봅니다. 1년간을 갖다 합쳐가지고 더하면 이게 100만원이죠? 그러면 요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서 전부 다 요거를 과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2번이죠. 자,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취득을 다 합쳐가지고 전후에 있는 취득을 합쳐가지고 한 건의 토지 또는 일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근데 이게 금액 다 더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액이 얼마 안 크죠? 근데 문제에 나온다면 이것은 문제를 위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1년 전후로 어떻게 한다고요? 1년 이내에 취득한 1년 이내에 인접한 취득한 경우는 그 전후의 취득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요거를 50만원 기준으로 따져보겠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50만원 이하 시에요. 50만원 이하 시는 면세점이다 하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취득세, 부가세. 부가세라는 거는 이제 더한다는 얘기죠. 영어로 얘기하면 서택스인데요. 다른 본세에 덧붙이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해요. 다른 세금이 있어야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 덧붙이는 세금인데요. 우리끼리 그냥 이걸 빈대세 그랬으면 빈대세. 다른 세금이 없으면 세금이 안 나와요. 따라다니는 세금이죠. 자,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구취득세가 있어요. 그죠? 구취득세. 구등록세. 요건 이제 앞으로는 우리끼리는 이제 앞으로 현재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취득세분, 그죠? 취득세분. 그 다음에 취득분이라고 할게요. 취득분. 요거는 등록분.
자, 이걸 더해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이게 취득세가 나온 거예요. 지금 취득세. 지금 전제.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을 곱하기 세율 해서 나오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산출세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양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라고 한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라서 이게 공통적인 세트 용어죠. 자, 취득분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과세 표준이 취득가액이라고 가정하죠.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100만 원 곱하기 자, 취득분 세율이 얼마예요?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지난번에 시간에 말씀드렸죠. 중과 기준 세율 해서 요거를 2%로 정해놨습니다. 그럼 등록분은 어떻게 구했냐? 등록분 세금은 표준세율에서 표준세율 빼기 중과 기준세율 2%에서 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구하면 취득세가 지금 유상수기 취득은 4%거든요. 그럼 역산하면 이게 몇 프로가 나와요? 역산하면 2%. 이건 애당초에 몇 프로요? 2%죠. 애당초에 이거는 중과 기준세 2%죠. 그럼 역산하면 이거는 몇 프로가 돼요? 여기는 역산하니까 4% 빼기 2% 하니까 이게 2%가 역산이 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은 2%니까 2만 원이 되겠네요. 여기도 곱하기 2% 하니까 역시 2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옛날 같으면 취득세, 납부, 산출세를 이렇게 구해요. 옛날 같으면 등록세에 대한 산출세를 따로 이렇게 구합니다. 옛날에 각자 있을 때. 또 여기다가 곱하기 10%를 해가지고 자,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요? 본세입니다. 본세. 여기도 여기 뭐가 돼요? 이게 본세입니다. 본세. 그럼 다른 세금 본세에다가 곱하기 10% 해가지고 2,000원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이걸 납부하는 거, 이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부가세라고 그래요. 부가세. 역시 여기다가 곱하기 그럼 이걸 2,000원을 뭐로 내냐면 농어촌 특별세로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취득세분 2만 원에다가 농어촌 특별세를 추가로 2,000원을 더 내야 돼요. 그럼 요거는 다른 세금에 곱해지는 세금이라 이거를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세분 세금을 구했지요. 여기다 곱하기 20% 해가지고 4,000원을 구합니다. 4,000원. 요거를 역시 부가세인데요. 요거는 뭘 내냐면 요거는 지방교육세로 냅니다. 지방교육세. 그래서 요렇게요. 자, 요거는 사실은 제가 이런 식이란 얘기인데 이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괄호 1번입니다. 자,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그 영수증을 보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관련돼 가지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금액이 써 있어요. 난이 있습니다. 금액 난이.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동그라미 1번으로 가볼까요? 취득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한다. 자, 지금 과세표준은 사실은 100만원 같아요. 그죠? 취득세 과세표준은 1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은 100만원인데 원래는 세율을 몇 프로 적용해야 되냐면은 4%를 적용을 해야 맞아요. 취득세를. 그런데 이 농어촌 특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뭘 적용했냐면은 중과 기준세를 적용을 해서 세금을 구해요. 여기에 10%를 농특세로 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것이 괄호 1번의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2% 즉 중과 기준세를 적용하여 산출을 한 세액의 10%를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한다. 자, 동그라미 2번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괄호 2번 지방교육세는 취득 물건에 대하여
표준 세율에서 2%를 뺀 세율. 이게 뭐냐면요. 이거죠, 이거. 표준 세율 빼기 2%는 등록세분 세율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등록세분 세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세금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20%를 적용해서 20% 적용해가지고 지방교육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입니다. 구조가. 그럼 원래는 옛날 같으면은 이게 취득세를 따르고 하고 옛날엔 등록세를 따르고 하다 보니까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옛날엔 취득세 곱하기 10% 하면 돼요. 옛날에 취득세 곱하기 10%. 옛날에는 등록세 곱하기 20% 얘기를 하면 돼요. 그냥 끝나는데 지금은 세액이 4%로 구해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취득세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의 취득세는 자, 과세 표준이 100만 원은 똑같습니다. 100만 원 곱하기 4% 해가지고요. 산출세액이 얼마냐면 산출세액이 4만 원이에요. 4만 원. 이렇게 일단 취득세 자체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구할 때에는 이렇게 별개로 있는 것처럼 세금을 구해서 취득세분, 등록세분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 10%, 곱하기 20%를 따로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요런 모양이고요. 자, 우리 괄호 1번에 농어촌 특별세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보시면은 감면 받은 경우에 감면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취득세 산출세액이 얼마요? 4만 원입니다. 감면은 세금을 빼준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 감면한다고 가정해 보자. 20%를 빼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빼기 4만 원, 산출세액이죠. 산출세액 4만 원 곱하기 20% 하면 너무 적나요? 25% 하죠. 25%. 자, 25% 하면 그 공제액이 10,000원이 됩니다. 10,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부담할 세액이 4만 원이었는데요. 여기서 감면을 10,000원 해주니까 내가 납부할 세액은 금액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납부할 세액이 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3만 원 줄었어요. 자, 그럼 이제 나는 이 사업자는 또는 이 사람은 10,000원만큼 정부로부터 감면을 통해서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감면세액이죠. 그죠? 자, 감면세액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되냐면은 감면세액 곱하기 20%를 이거를 뭘로 내느냐? 감면분 농어촌 특별세로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곱하기 20% 하니까 2,000원이죠. 2,000원. 2,000원 요만큼을 농어촌 특별세로 냅니다.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은 아니죠. 이비 계산이 10,000원 맞네요. 10,000원.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이 감면세액의 신고서상 지금 취득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100만 원인데 2,000원만큼을 토해냈죠.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순수 감면은 얼마냐면 순수 감면은 10,000원 빼기 2,000원 해가지고 8,000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감면을 100으로 봤을 때 토해내는 거 20을 빼면 실제로 감면받는 건 얼마냐면 80 정도만 감면받으라는 얘기죠. 결국 감면받은 사람이 이익 중에 20%를 내놔서 농어민을 위한 세금으로 써라 이런 뜻입니다. 감면분 세율은 감면세액분 농어촌특별세 20%는 항상 일정해요. 항상 일정한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도록 하고 지금 취득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